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세솔과 SSC가 함께하는 선발 만남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처장님께서 항상 참석을 해주시는데 금일 잡힌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경영학과 99학번 김영정 선배님께서 진로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경영학과 99학번 김영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는 회계사하고 이렇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회계사 커리어로서도 조금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고민들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고민들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두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삶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저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성취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합격 수기 형태로 이렇게 올리고 기회가 있을 때면은 이제 뭐 특강이나 뭐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한 게 2006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재학 때 회계사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때 할 때마다 이제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어떤 뭔가를 성취를 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정리해서 알려준다라는 거는 이제 받는 사람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어떤 성취가 되시든지 간에 그런 성취를 이루고 나서 누군가한테 그런 행위를 하면은 어떤 본인에게도 굉장히 그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본인이 했던 그 경험이 한 번 더 복기가 되면서 많은 의미가 많이 부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간에 많은 그런 수기나 특강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이 한 18년 차 정도 되는데 한 5년 차 정도 넘어갈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쭉 안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해볼까 하고 했습니다. 다시 해볼까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1학기에는 이제 고파스를 통해서 고파스를 제가 안 들어가 본 지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금감원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금감원 이제 입사 설명회 비슷하게 이제 조언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요즘 이제 학생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런 거를 개최하느냐 이제 어떤 그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거 정말 귀찮은데 안 하려다가 이왕 귀찮음을 좀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이제 그냥 학교에다가 등록을 하고 하자라고 해서 올해는 5월 달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어떤 특강이 되었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때 8월부터 이제 하고 있네요. 8, 9, 10, 11, 12 지금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조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받은 내용은 요즘 회계사랑 변호사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받았는데요. 먼저 조금 수요 조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둘 다 손 드셔도 되고 일단 회계사에 관심이 있다, 변호사에 관심이 있다. 요거 한번 수요 조사. 회계사에 좀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내리시고 변호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로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와 그 다음에 이미 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 또는 한지 한참 됐다. 그러니까 전이다 후다 이것만 할게요. 그 진로 의사 결정 전이다. 그 다음에 이미 마음을 먹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런 회계사나 변호사 진로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정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나 제가 오늘 디테일한 정보를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다만 이런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가치 있게 둬야 되는 거, 그다음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거, 특히 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회계사 변호사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들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20대 특히 대학교 때 어떤 것들을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70분 하고 질의응답 20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 남아서 이제 여기 개별적으로 오시면은 줄 서시면은 제가 1시간 정도 이내에서 조금 개인의 고민이 있으면 조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오늘 진로 선택 방법론 그리고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 간단한 비교, 그다음에 시험 준비 방법론. 뭐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가 두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그다음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짐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그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서가 움직이네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있다. 네, 요 제 양력인데요. 뭐 99학번이고 회계사는 이제 재학때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정회계법인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금융감독원에서 한 15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학술연수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조금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 학술연수에 이제 그 로스쿨도 이제 지원이 가능해서 그거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으로서 이제 합격을 하고 2021년부터는 김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특강 제목은 이제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시행착오 스토리에 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사실은 지금 사전에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제가 김현장에 지금 2021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있나라고 생각 드는 경우도 지금까지도 있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살았던 부분은 사람은 아닌데 그때마다 좀 고민을 좀 치열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상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후배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인생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진로 의사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이제 그때마다 생각 들었던 게 첫 번째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 특히 세 가지 종류의 고대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대학 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어떤 친구는 그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스쿨을 꼭 가야 돼. 아니면 자기는 뭐 맥킨지를 가야 돼. 뭐 자기는 어딜 뭐가 하고 싶어. 뭐 아니면 정치적 성향도 있고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고 성취욕도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원동력 있게 추진력 있게 해 나가는 친구가 옆에 있었고요. 그런 사람은 뭐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에너지도 강하고 본인에 대한 애착, 뭐 이런 자존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취욕은 좀 있는데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는 뭔가를 빨리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는 하고 싶은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뭔가가 내가 원하는 거라고 포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취욕이 별로 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나도 불안한데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뭔가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소소한 삶을 살고 싶다. 근데 뭐 대학교 때 다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조금 안절부절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2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한 50%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한 30%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본인이 첫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사실 특강도 그냥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특히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하시면은 인생 크게 행복하게 사는데 별 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이 말씀을 꼭 전제로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인칭 나에 대해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제가 20대, 30대, 40대를 겪어오면서 올해가 제가 44살이고 내일 모레 이제 45살인데요. 결국에는 모든 그런 의문점과 삶에 대한 고민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나로 귀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런 한국식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대 초반에 이때까지 하는 목표를 자기가 세우지가 않고 누군가가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특히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줄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라는 자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 의사 결정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뭐 투자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가성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오수를 해서 들어간 사람이랑 그냥 들어간 사람은 시간에 그 시간 베이스로 단위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리소스가 정말 중요한 리소스라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깨닫고 그리고 생각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리소스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베이스에 두시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썼느냐 이제 그러면 2년이냐 1년이냐 요거의 절대 퀀터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20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경험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중에 쓸데없는 시간을 없애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대를 3년 만에 들어간 사람과 1년 만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1년 만에 들어간 사람이 더 시간 베이스로 봤을 때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나머지 2년을 뭔가 다른 가치 있는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들어가고 2년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이 퀀터티도 있고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쓸지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다는 건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로 굉장히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에 국한해서 어디가 더 나으냐,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가 더 워라벨이 좋으냐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가 더 티어가 높으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는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로나 뭐 그런 커리어만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과 직결된 진로보다는
행복과 직결되는 전체 인생의 관점에서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다음 해주시겠어요? 진로 선택법.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왜 회계사를 했고 왜 변호사를 땄고 그리고 왜 지금 김현장에 다니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건 나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도입니다. 저는 재수를 했는데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저희 요즘 저 때는 굉장히 수능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불수능에서 물수능으로 넘어가는 그 첫 해 제가 이제 물수능에 이제 시험을 못 본 거죠. 다른 애들은 100점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50점이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리산에 이제 갔는데 왜 갔냐면은 이제 그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는 어떤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혼자서 이제 좀 스스로를 더 그 인격 도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제가 지리산 알아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고향은 부산인데 누가 지리산에 무슨 고시원이 청학동 옆에 고시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길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간에 제가 재수할 때 이제 지리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학 때 이제 1학년 때 이제 갔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살인지랑 재수했는지 여부와 재수를 했다면 어느 학원에서 했는지 이거 알려달라 자기소개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수를 했고 지리산에서 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제가 45살인데 지금까지 그 별명이 지리산입니다. 뭐 그냥 요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고대 경영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전에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항상 눈에 안 띄는 선생님과 가장 멀리 있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뭐 조용하다기보다는 활발한데 그런 이렇게 인싸나 중원의 코어가 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대학을 왔더니 이게 학풍도 마음에 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뭔가 이렇게 인싸가 되어 보는 그런 뭔가 이렇게 코어 핵심 뭔가 그런 게 되어 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대 왔을 때 이제 굉장히 마음을 끌었던 거는 그 반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새내기 세터 모임인가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술 잘 마시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투리 쓰고 지리산이다 하니까 이제 뭐 운영진 해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응원 문화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그때 1학년 때 YT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그 1학년을 보냈습니다. 성격도 좀 활발한 편이고 그 이제 1학년 끝났는데 그때 이제 1학년 1학기를 장학금을 받았고요. 1학년 2학기를 학사 경고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좀 삶을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는 싶은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지금 1년 그래서 군대를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1학년 마치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간 편이었었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을 때가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CPA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저의 이제 상황은 어땠냐면은 군대 제대하면 여러분 그 굉장히 그 자아 의식이 굉장히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뛰어가라고 하면 어디로든 뛰어갈 준비는 돼 있는데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는 좀 세대가 좀 달라서 그때는 행시, 그다음에 뭐 회계사, 그다음에 사시 이런 것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좀 창업 이런 거는 좀 많지는 않았고요. IB도 조금 생소했었고 그때 전략 컨설팅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맥킨지라든지 BCG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면 매일경제신문에 뭐 MBA 출신 뭐 고대, 연대, 서울대 상경계열 출신 3인방이 얼마나 40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기사가 나올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회계사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 회계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어가 하는 뭔가를 하면 좋지만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회계사가 어떤 건지 이게 좀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볼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를 안 갔다가 와서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회계사 시험을 금방 붙은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회계학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회계학이 아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에게 객관적인, 본인에게 주관적인 정보지만 나로서는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결정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다 아는 얘기, 결과적으로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라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대학생활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회계사 먹고 살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회계사를 준비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회계사 준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이제 전제는 빨리만 붙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내가 지금 남은 학년이 3년이 남았는데 동차 합격을 만약에 하면은 1년 반이 남으니까 내가 그때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 생각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오로지 단 하나의 목표는 내가 세팅한 3학년 1학기 때 붙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19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엔 뭐 그 부분 합격 제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부분 합격 제도가 없어서 완전 생 동차가 좀 더 쉬웠거든요. 요즘은 이제 60점을 다 넘어야 되지만 당시에는 총점으로 높은 순으로 이제 40점 이상 중에 총합이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세법 예를 들면 뭐 42점 받고 뭐 원가 90점 받고 둘이 합하면 남들보다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미뤄왔던 숙제들을 이제 고민해 보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영어,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맥킨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전략 컨설팅 학회, 그다음에 배낭여행 좋아하니까 배낭여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해보자라고 했는데, 영어는 이렇게 고시 공부한 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하긴 했는데 뭐 거의 실패. 그다음에 전략 컨설팅 학회는 제가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는 거만하다고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제가 전혀 거만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계사 붙고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왜 여기를 지원했냐, 나는 CEO가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나는 회계사는 붙었다, 근데 전략 컨설팅만 해서 어떤 이런 역량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간절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정말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여긴 떨어지고, 그래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인도 배낭여행도 하고 뭐 이집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커리어에 대한 고민 없이 삼정회계법인을 갔거든요. 삼정회계법인에 당시에는 뭐 3일이든 삼정이든 뭐 어디든 가던 시대여가지고 3일을 안 간 이유는 삼정회계법인이 입사 설명회를 빨리 했고 거기서 소고기를 먼저 사줘가지고 소고기를 얻어먹으면서 이제 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그때 너무 순진해서 내 했으면은 그 내를 이렇게 안 하면 왠지 그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삼정회계법인을 갔었고요. 제가 삼정회계법인을 가가지고 몇 달 만에 퇴사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퇴사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회계법인이 급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당시 1년차 회계사 연봉이 3,600만 원이었고 신한은행 1년차 연봉이 5천, 남자 군필자 기준으로 한 5,200, 그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뭐 SK 정유, 그때 이제 SK 그런 데는 5,600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1년차 연봉이 한 4,700 정도 됐는데 회계사 연봉이 3,600. 그다음에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워라밸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삼정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제가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이 회계사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만 선배들한테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빨리 퇴사를 해라. 그러다 보니 저는 고대를 다니면서 이 어떤 내 집단의 식이 강하신 분들, 야 우리는 우리는 하나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다가
이 집단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여긴 떠나야 돼.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많고 돈도 안 주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회계사 준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거든요. 퇴사라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내가 왜 퇴사를 했을까를 정말 그 원인 찾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는데 정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견딜 버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그러면 회계법인을 나왔으면 회계법인 안 가면 뭐 해야 되나? 그냥 어차피 한 1, 2년은 늦어지는 건데 회계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는 것을 되게 고민하다가 나 예전에 전략 컨설팅도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형도 맥킨지 갖고 하니까 그 전략 컨설팅 3개를 한번 지원해 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트레이닝도 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그 맥킨지에서 여러 가지 뭐 1차, 2차, 3차 면접인데 그 면접에 2차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못했으니까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질문이 이제 왜 회계사를 했는데 맥킨지를 지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답은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CEO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CEO가 되려면은 대인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라는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거기에 재무적인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 분석적인 능력. 그러니까 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단지 CPA를 먼저 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맥킨지에서 이런 활동을 쌓아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그 답이 뭐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목표가 저기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기면은 너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쨌든 뒤로는 안 가고 있잖아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합리적으로는 맞을지 굉장히 자기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도 설득을 못 시킬 뿐더러 나 자신도 설득시킬 수 없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좀 당연히 뭐 제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되게 좀 좌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때가 제가 지금 와이프를 회계사 붙고 만났거든요. 대학 때 고대 같은 후배인데 그때 이제 회계사 같이 들어가고 이제 퇴사할 때도 이제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맥킨지 이제 갔다 떨어지고 이것도 이제 옆에 있었는데 더 이상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는 이제 얘랑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계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 금감원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어떤 인생 필라소피에 굉장히 부합하는 곳은 아니었지만은 여기를 이제 지원해서 여기 붙었거든요. 금감원은 뭐 나중에는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별로 저하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과는 좀 저랑은 맞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가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긴 약간 분위기는 고대랑 비슷해서 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동기회장을 합니다. 제가 초대 동기회장. 나이는 굉장히 28살이니까 높지는 않았는데요. 신입 직원 연수를 하는데 술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방 검사는 안 한대요. 그래서 동기는 50명이래요. 근데 소주를 2병 가져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자취할 때였는데 소주를 한 박스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리터짜리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6리터를 채우니까 소주 거의 한 박스가 들어가더라고요. 350이잖아요. 6리터면은 거의 18병인가 그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2리터짜리 3개를 캐리어에 넣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처음 만나서 50명이 처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 밤에 술 안 먹게 할 게 없다. 저 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 찍기 준비된 사람이 동기회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동기회장을 그때부터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감독원에서도 되게 제 생각에는 제가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동계장도 하고 뭐 회사 생활도 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년이 이제 직장에 사춘기가 오는 시기거든요. 또 이제 병이 도진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 2007년부터 있다 보니까 여기 동계회장도 하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별 재미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이때까지 뭐 큰 그건 없지만은 이걸 출판할지 말지는 나중에 고민하고 그 자서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자서전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 어떤 그 나의 인생 필라소피가 담긴 그 자서전을 써서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첫 피드백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매뉴얼도 아니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셔서 아무리 재미없어도 아들한테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왜 재미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재미있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서전을 막 고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었어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막 제 인생이 막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요약하면은.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죠. 손흥민이 글재주가 없어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그건 레알이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리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니까. 근데 자서전을 썼는데 뭐 그냥 일기장이면 그걸 누가 출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라고 살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서전 이제 그때부터 다시는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배우자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해외 발령이나 그 학교를 가면은 그 금감원에 다니는 배우자는 휴직이 가능한 거죠. 뭐 경력 인정도 안 되고 그거를 쓴 거의 제가 최초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싱가포르 PNG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갈 때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또 그 기회 삼아 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대한 창업가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 읽어봤던 뭐 정주영, 스티브 잡스, 뭐 이병철 회장님 이런 자서전도 읽으면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 창업하면 론칭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 조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는 창업가 마인드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아이템을 잘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앱 개발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원하지만 개발되지 않았고 그것이 개발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물론 지금 시대하고는 좀 개념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뭐 그런 거죠. 경제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고 공급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돈을 많이 초과 수익을 얻고 있으면 또 공급이 늘어나면서 균형을 맞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뭐 운이 좋아서 이게 요양이 수요도 있고 경쟁자도 없다라고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론칭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없고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애가 있고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야 이거는 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업가들의 마인드를 바라보니까 요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회사가 아이템이 좋아서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뭐 저기 IT 쪽은 당연히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 어떤 것들이 그 창업가로서의 기질을 가지려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거를 굉장히 밀고 나갈 창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을 버리더라도 이 사업을 살릴 만한 그런 이제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몰두하고. 근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에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창업은 바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데 그냥 감독원에 들어갔는데 감독원에 가서는
수행비서라는 것을 우연히 그냥 하게 됩니다. 이 감독원장 수행비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잘 때 빼고는 같이 다니면서 아주 좀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수행비서를 하게 되고 이 수행비서를 2년간 했거든요. 2년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희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전에 프로필을 보고 이제 스터디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비서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했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원장 그러니까 그 차관급, 장관급 이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맨날 그 사람 만나면 이분 점심 먹으면 프로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대학 나왔네, 언제 뭐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무슨 사장하네, 무슨 장관이네, 이 사람 장관까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네,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느꼈던 바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저를 저는 그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에 제 나이를 대입해보고 하다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바는 이거 시간이 진짜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생 후반부에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40대 때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직위였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때는 이제 뭐 애도 있고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자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이제 40대 정도인데 이제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20년밖에 안 나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서전 창업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비서 하고 나서는 이제 학술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MBA냐 국내 로스쿨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국내 로스쿨을 선택하고 로스쿨을 갔다가 뭐 김현장 가려고 로스쿨 간 건 아니고요. 로스쿨 갔다가 복직했는데 이따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김현장에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어를 저는 은행 전문가거든요. 은행의 전문가 중에 변호사가 없어요. 금감원에 금감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본시장 쪽에 많아요. 은행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래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색깔이 변하면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김현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여기 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줄은 뭐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제 이제 의사결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불의했던 저는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그때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도 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인드도 저와 비슷한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경험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은 하고 싶은 과정을 찾아가는 좀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김현장 다니니까 뭐 성공했냐? 전혀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언제 또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다만 저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귀를 기울였던 거. 그러니까 내가 창업가 하고 싶다. 그거는 근데 가짜로 하고 싶은 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속이 나에게 하는 얘기에 좀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막 이 금감원 입사 전에 맥킨지 떨어지고 할 때 굉장히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처음부터 창업가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회계사를 준비를 했나. 그러다 보니 내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회계사를 선택할까 말까 할 때 그때 하겠다라고 한 그 의사결정의 무게추가 그 날이 그 순간이 너무 후회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정말 그 내가 회계사라는 걸 땄기 때문에 뭐들 가서 설명을 해도 네 회계사인데 왜 그거 하려고 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안 돼. 뭘 해도 뒤로는 안 가고 있는데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해보면 제가 회계사라도 있었으니까 지금 김현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현실적으로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제가 회계사로서 그 3학년 때 따고 나서 조금은 시간이 많았을 때 여행을 3번 갈 거를 2번만 가고 회계법인 인턴을 한 달만이라도 해봤으면은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접 경험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특강 지난달에도 할 때 말씀드린 자기 그러면은 뭐 이것도 땄는데 이 자격증도 줬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 정도면 충분하다. 야 지금 게임하는데 아이템 샀으면 아이템 써봐야지 뭐 이거 아이템만 계속 모으다가 전투는 안 할 거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가지고 간접 경험 좀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의사결정 방법 이거 저는 이제 뭐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거랑은 지금 내가 회계사 시험을 할 거냐 말 거냐랑은 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을 수는 있는데 한번 어떤 제가 많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직업을 어떤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이 있을 때 그럼 내가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있는 대학으로 교수를 가야 될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으로 교수를 가야 될지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덮어놓고 마음 가는 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나이가 들고 20대, 30대, 특히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보, 자기가 궁금한 그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야근이 몇 시간? 여기는 야근 3시간, 여기는 2시간. 그게 정확하지 않는 정보일지라도 본인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아주 디테일한 정보도 얻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 필요하다라고 해요.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뭐 모든 의사결정을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숙달되면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뭐 하루 만에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냥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해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내가 모은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바라집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가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미 자문자답식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은 야 솔직히 야근 3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그럼 A, B가 그 크리티컬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다 빼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정보를 중에서 얘와 얘 비슷한 애들은 다 없애버리고 도전이냐 안정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은 여기는 뭔가 여가냐 아니면은 뭐 성공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립되는 가치만 남긴 다음에 자기의 무게추를 5번째 이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1, 2, 3, 4, 5번에 따라서 결정을 한 다음에 왜 내가 B안이 아닌 A안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그 느낌 그대로를 꼭 일기장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의사결정이 뭔가 1년 뒤에 실행을 했는데 뭔가 흔들릴 때 왜 내가 그때 그런 의사결정했는지 봐야지.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결정 이미지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여기 밑에 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로스쿨 다닐 때 자기는 그 휴학을 해야 되겠대요. 왜? 했더니 막 잡다한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공부가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왜 휴학을 하려고, 동기인데 나이는 한 10살, 제가 로스쿨에서 최고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하려고 했더니 막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게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설득하고 싶은 거지 누군가에게. 근데 누가 봐도 로스쿨 다니다가 휴직하면은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지금 네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휴직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봐야 그건 아무런 도움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결정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1년간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계획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제 쉽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다 하셔요. 하게 되는데 결국 5번이 항상 막히는 거죠. 이때는 정보는 다 모았어? 그럼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야, 그럼 나라면 이렇게 그 투표로 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야, 이건 알아봤어. 그거 다 알아봤어. 다 알아봤어. 이거는 다
다 알아봤어. 근데 왜 결정 못해? 결정을 못하겠어. 너가 결정해줘. 이게 5번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이 5번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을 먼저 경험하고 회계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랬던 거죠. 조삼모사가 맞다는 얘기죠. 헝그리가 있어야지 나중에 고마움을 하는 거지. 4-3이 되면 4-5가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시 회계사를 먼저 하니까 창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설득도 안 되고 나 자신도 야 내가 이 자격증 따고 그냥 놀아도 저기 가서 얼마를 버는데 내가 그런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20대에서는 20대에 했던 가장 도전적인 경험, 그러니까 도전적인 여행지의 선택, 도전적인 그러니까 불같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장 20대 하는 그 선택이 가장 그 도전적인 선택일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거듭될수록 이제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때만큼 그런 도전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대립되는 가치와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것에 약간은 초반에는 가중치를 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을 하는 건데 저는 뭐 행복은 일기장에 이제 성공은 이제 합격장에 있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의미는 대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맞나요? 네. 직장과 직업 제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회계사 뭐 하는 직업이고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회계법인, 법무법인, 빅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공직 판검사 제외하고 이제 보면은 회계법인은 회계감사하고 세무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은 자문이나 소송, 공직은 국가정책, 규제, 준법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급여는 제가 다 경험을 해봤을 때 중상, 상중 정도 돼서 공직에 비해서 회계법인이 제 생각에는 대략 2배, 공직에 비해서 법무법인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직급에서.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그 누진 세율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워라벨은 회계법인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52시간 시행되고 요즘 신감사 회계감사법 시행되고 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시즌이 있으니까 계절성이 좀 있고 법무법인은 좀 나쁘죠. 이것저것 시키니까. 그리고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회계 감사는 시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감사했고 이러니까 이게 있는데 예측 가능이 좀 없고. 그다음에 공직은 일반적으로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직이 워라밸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공직은 바쁠 때는 바쁘지만 일이 없을 때도 바쁜 척을 해야 되는 곳이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놀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왜 저는 놀고 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바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워라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야근이 몇 시에 끝나느냐 이것만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측정은 법무법인은 일 잘하면 돈 많이 벌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은 이제 공직이니까 일을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근데 요즘은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서 정성적으로 나는 얘가 더 일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예를 들면 A 부서 있고 B 부서 있는데 A 부서는 일이 하나도 없고 B 부서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B 부서에는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일도 많아. 그럼 여기 상대 평가한다면 1, 2, 3등이 있다고 봐요. 여기 1, 2, 3등이 있고. 그러면 사실 그냥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야 B 부서에 일 잘하는 애도 많고 여기 일도 많고 그럼 여기 3등이 여기 부서의 1등이랑 비슷한 점수 받아야 되잖아 라고 하면은 우리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부서의 1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제 3등이랑 나랑 똑같냐? 똑같은 부서인데 어떻게 공직인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느냐? 공정하게 해야지. 거기 1등 나 1등 똑같이 달라. 그래서 공직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이 없는데 일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부서에 가서 1등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일도 많고 일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긍을 했어요. 저긴 고생하는 부서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에서도 성과 평가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이 많고 일을 배울 수 있는 부서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일이 없는 워라벨이 좋은 곳에 가서 1등을 하는 게 워라벨도 좋고 승진도 잘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죠. 근데 어쨌든 법무법인은 그렇진 않다. 근데 회계감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계감사는 공공재거든요. 제가 회계법인에서 느꼈던 거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를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회계감사는 내가 회계감사를 잘할수록 고객이 뭔가 숨겨놓은 것들을 잘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계감사를 너무 잘해. 그러면 고객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세무는 안 그래요. 그리고 법무법인은 안 그런데 그래서 그 성과 측정이 이제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향이 있다. 뭐 그 정도 이제 느낌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법인은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뭐 모든 산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직이 굉장히 편해요. 이직이. 근데 이직이 편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커리어 확장 가능성은 높은데 회계사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따고 잘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회계사를 땄다고 잘 나가지는 않는 거지. 내가 회계사인데 잘 나가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나 우리 아빠가 굉장히 잘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투자를 잘하든지 뭐 이런 영업력이 좋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확장 가능성은 높은데 이것만 가지고 성공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굉장히 20대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약간의 시간 개념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가성비가 안 좋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은 이제 높은 급여, 사회적 인지도 높고, 그 다음에 경기와 무관하고,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기업이 막 망하기 시작하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여기는 커리어 변경이래요. 변호사 하다가 뭐 다른 거 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기수 문화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하이어라키와 요즘 말하는 꼰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다음에 공직이 이제 장점은 그러면 다 안 좋냐? 공익성 있고 안정적이고 이제 이직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정도는 여기 있다가 커리어 후반기에는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균형감 있어 보일 수는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할 때는 내가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저는 제가 느낀 공직은 공익성하고는 굉장히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뭐랑 더 맞닿아 있냐면은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정부, 대통령제 행정부를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정책도 이 정권에서는 공익적이지만 저 정권에서는 비공익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는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뭐 누가 정권이 와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 공익적인데 안 맞다니까요. 공직 가면 굉장히 안 맞아요. 그 공직은 오히려 좀 더 유도리가 있고 이제 그런 오히려 여기 잘 맞춰주는 사람이 공직에 훨씬 승진을 많이 잘하고 잘해요. 근데 물론 사기업은 여기 없지만 사기업은 사주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금감원은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익성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를 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얘기를 그 입사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공직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직장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워라밸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1년에 한 번 꼭 유럽 여행을 가야 되고 유럽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야 되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잠도 꼭 자야 되고 고시 공부할 때도 항상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면 이게 칼퇴, 이게 워라밸은 칼퇴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워라밸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제 처음에 워라밸을 이제 파괴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밸은 주기가 중요하다. 매일매일의 워라밸이 아니고 내 인생 한 1년, 2년 내가 지금 시험 기간에 워라밸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빡세게 일하고 시험이 끝나고 여행을 가야 재밌지. 그 뭐 시험 기간에 다른 애들 2주 하는데 나는 4주 동안 하면서 그 중간중간 잠잘 거 다 자고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개념을 저는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워라밸에 있어서도 자기가 뭔가 처음에 좀 첫인상을 좋게 주기 위해서는 아침에 8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 쟤는 열심히 하는 애라고 하면은 고생하는 애 그리고 퍼포먼스도 좋은 애라고 하면은 또 알게 모르게 룸이 많이 생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너무 워라밸에는 집착하지 마시라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장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다니면서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다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나는 솔직히 금감원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월급 주는 곳이지. 그리고 내 명함이지. 내가 여기 무슨 그 로열티가 있고 오너십이 있겠느냐. 월급이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심정이 있죠. 근데 저는 극단의 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꼭 금감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커리어에 대한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나는 여기서는 인풋을 굉장히 줄인 다음에 내 워라밸을 가져가고 거기서 취미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번외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 아니다. 야 그러면은 야 그럼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커리어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가 옳다 그러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우리 집이 뭐 굉장히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부유하게 자란 편이기는 하지만은 재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만약에 재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가는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그 커리어가 크게 변경이 되지 않는 커리어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건강한 삶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금감원이 내 커리어적인 만족감 줄 수 없으면 커리어를 바꿔야지 그냥 커리어를 완전히 껍데기로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뭐 물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30대 40대를 넘어오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그 철학자 연대 교수님이 했는데 그분이 여러 단어를 썼던 건 아닌데 제가 추출한 거는 그거예요. 야 90살 돼도 살아보니까 일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취미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돼. 이 네 개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네 개 축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30대 후반에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가정, 물론 가정을 꾸미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빼달라 하더라도 취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라는 건 연탄 배달이 아니고 배달만 봉사가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와서 이거 하는 것도 저는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가 2명인데 우리 애에 대해서 이 헌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봉사활동 이 네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커리어를 빼고는 저는 삶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후배들이 그러고 그럼 무슨 아침 8시에 출근하라 그러고 그럼 완전 꼰대 아니냐고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다 아니냐 저는 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는 좀 성공하기 위해서 유들유들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래 안 그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 그 애티튜드, 그다음에 나를 평가하는 인상 이런 것들이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고생하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다는 그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대에 금감원을 위해서 아니면은 법무법인을 위해서 내가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영리하게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떠나더라도 요즘은 회사가 먹여 살려주고 막 정년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헤어질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짧게 드립니다. 다음 고시 공부 방법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요 뒷장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더 뒤에 요거 한번 요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은 그 수능도 쉬워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점도 열심히 하면 A뿔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스쿨을 제가 갔더니 애들이 제가 공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모두가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100점을 맞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고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 전 범위를 한 번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시험이다 말이에요. 완벽하게 보는 게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느냐가 중요해. 모든 고시는 그게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전 범위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논점 일탈을 할 수가 없어요. 논점 일탈을 하면은 교수님 잘못이야. 왜 범위에 안 낸 걸 내냐 이거잖아요. 근데 고시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답을 못 써, 그 논점 일탈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중을 가려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지지 않는 전략, 뭐 전투에서 계속 이기려다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 하거든요. 뭐 별 내용은 없는데 네이버에서 금융감독 개론 이렇게 치면은 거기 뭐 한국인시 블로그 뭐 이렇게 나와요. 요런 내용들 그 합격 수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앞장으로 한번 해주시고 한 번 더. 네. 그래서 고시 공부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완벽히 하려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버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재수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그건데 시험을 떨어지는 이유와 붙는 이유는 저는 제가 회계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봤는데 떨어지는 많은 학생들과 합격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이유는 공부를 너무 안 한 애 말고 좀 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운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 토익이라고 하면 다음 달에 보면은 그 친구는 또 붙을 거예요. 붙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뭐 엑셀로 랜덤 함수 이렇게 놀리면 5 이상은 합격, 6 이하는 불합격이 하면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내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6이 왜 나왔냐? 운이 없어서 6이 나온 거잖아요. 5가 안 나오고 6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붙느냐? 한 번 더 보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이 떨어지잖아요. 시험 그럼 어떤 애는 운이 좋아서 붙은 거야? 어떤 애는 떨어져서 그럼 붙은 애는 다시 안 보잖아요. 그럼 떨어진 애는 다시 봐야 돼. 다시 보는 애는 그러면 다음에도 운 좋으면 붙겠네 이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도 운 안 좋으면 또 떨어지겠네 이 생각이 든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특히 고시, 특히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은 절대 운 때문에 붙거나 떨어지는 성향의 목표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랜덤 함수를 10번은 쳐도 나는 항상 5 이상이 나오게끔 실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고시는 떨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익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뭐 800점, 700점, 700점 하다가 950 이러면 그냥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시 공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거는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는 너무 명확한 목표가 몇 월 며칠인지 딱 세팅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조금만 찾으면은 그 날로부터 역산해서 내가 언제 뭐를 봐야 되는지 쫙 나. 계획이 쫙 나. 그러니까 그걸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명확한 시험이다. 그래서 D-Day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시 공부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고시 공부는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5일을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5시간씩 10일을 공부하는 것 중에 전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후자는 100%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 공부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로스쿨 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간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 남들이 일주일 중간고사 준비를 할 때 자기는 2주일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부생의 개념으로는 맞는 얘기야. 그러면 2주 공부한 애가 1주 공부한 애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게 정의롭잖아요. 근데 내가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로스쿨의 중간고사를 봐. 나는 3년이라는 시간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나에게 파레토 최적이 되는 곳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중간고사를 1주간인 2주를 한다는 것은 그 중간고사에 한해서는 맞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 늘어난 일주일이 과연 얘가 일주일 동안 노는 게 아니니까 얘는 더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이 학부생 할 때의 시간의 개념과 고시에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고시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거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해주는 뭐 교수님이 있다고 고시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좀 삐딱한 얘기야. 근데 멋있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시험에 가면 그것만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들은 것도 시간 낭비죠. 그 시간,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빼내기 위한 시간도 또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후에는 시간을 아주 전략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고시 공부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좀 팔랑기거나 마음이 좀 약간 너무 완벽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얘기하는 너는 고시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한 5번 이상 들으면은 빠른 포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네. 그러면 이제 고시 공부는 그 정도 됐고요. 네 번째 이제 20대 경험에 보다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이 고시를 하시든 마시든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그런 개념 하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정보 수집해 가지고 쭉 나가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 보시면 제가 금감원도 들어갔고 회계법인도 들어갔고 고대 경영 동기들도 있고 김현장에 있으면 기재부장 요즘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은 했죠. 뭐 회계사 성공, 회계사, 뭐 변호사, 김현장 뭐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행복하고 어떤 사람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누가 가장 행복하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들의 꽈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커리어가 꽈락이 없는 수준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좋으냐는 행복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대는 내가 커리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하고 나서는 또 나에게 또 중요한 가치들이 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20대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 있는 사람과 20대는 너 뭔데? 나는 저기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 갔다가 그 김현장 가서 야근만 해가지고 지금 30살에 10억을 벌었는데 나는 전혀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그 꽈락이 없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44살이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봤을 때 꽈락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들 중에 꽈락이 없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꽈락이 없으면 어떤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가치 중에 커리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뭐 사랑, 뭐 연애도 있고 결혼도 있고, 그다음에 유희, 음주 가무나 취미, 그다음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다음에 단순한 자기의 호기심의 충족, 그다음에 자기의 단점의 개선, 그다음에 트라우마의 극복, 컴플렉스의 치유, 그리고 그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커리어적으로 뭘 A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극도로 남들보다 잘하게 만드는 거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좀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들 하는 만큼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단점의 개선, 트라우마의 극복, 컴플렉스의 치유, 뭐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이번에 뭐 배낭여행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내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이번에는 소극적 성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 배낭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겠다. 그걸 실천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여행하는 거고 그냥 내가 뭐 저 사람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인사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소극적 성격인 걸 모르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컴플렉스, 단점 이런 것들을 20대 깨어 부수는 행동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 그걸 안 하고 30대가 오면은 영원히 그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대에는 괄약 없는 인생인데 작지 않은 성공과 수많은 성취. 작지 않은 성공은 아까 얘기했던 커리어적인 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회계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많은 작은 성취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은 본인의 이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금감원 좋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막 금감원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왔는데 야, 형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론데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슬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내 이상을 높여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공과 관련된 커리어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선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 성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자기가 계획해서 그걸 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연습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2세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금 살아오셨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네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가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너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거나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건데, 엄마는 어떻게 해서 행복해서 하면 엄마는 아빠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하더라. 나는 애 낳아서 니를 키우는 것도 행복이고, 그게 왜 행복이 정말 행복이에요. 그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짜 행복이 트루 행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시면은 이게 참 쉽지는 않는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간과 순서입니다.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먼저 채울 것이냐의 문제예요. 회계사를 하겠다,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의사결정 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먼저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회계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하시면 돼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략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팅하고, 그거 하고 나서는 또 딴 거 하고, 그 시간이 남으면 또 컴플렉스 극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자기 그냥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뭐 그저 해보고 싶었던 트라우마의 극복,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36살에 제가 첫째 딸 낳았을 때, 이제 딸한테 이제 36세의 아빠가 20살 딸에게 내가 미리 해주고 싶은 얘기를 써는 거예요. 딸이 이제 20살이 되면 제가 한 60 몇 살이 될 때, 그때는 아주 큰 꼰대가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써놓은 여러 가지 10가지 이야 중에 제가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될 때 공부를 하는 것은 낭만적이지 못하다. 공부를 해야 할 때 노는 것은 어리석다. 과감하고 위험한 도전을 해야 할 때 피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하고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라. 그리고 위험하더라도 모험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20대에 꼭 시험해봐라. 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의사결정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다다음 장 한번 해주시겠어요? 7대3의 법칙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지키는 건데요. 워라밸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7대3 뭐든지 7대3에, 그러니까 5일 공부하면 2일 쉬고, 열심히 했으면 취미생활 즐기고, 여행 가더라도 이제 그 여행 가이드 보고 남들 가는 거 다 보고 30%는 내가 좀 괜찮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일 시키면은 70%는 전임자 했던 거 보고 하는데, 30% 뭔가 뭘 좀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요것만 하면 돼요. 내가 남들이 했던 거 30% 뺏기고 70%의 자기의 창의성을 넣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하는데 싫어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0%, 70%는 기본이고 차별화, 안정, 모험, 모방, 창조. 근데 30%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30%가 뭘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은 70%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지향하고, 저도 이제 계속 지향하는 바이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방법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 창업가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7대3이 아니고 3대7의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을 3만 하시고, 그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7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내가 3과 7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회계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뭐 결론은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아주 올해부터 이런 걸 해오면은 이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 유튜브 발달돼서 정말 그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했던 것들이 막 아무리 적고 좋은 말이야라고 해봐야 결국에 뭔가 바뀌려면은 그 내가 내일 하루가 바뀌어야 되고 그 내일 하루가 바뀌려면은 내일 하루에 어떤 특정 순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순간이 바뀌려면은 평소에 하던 그 선택의 방법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간의 선택을 바꾸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대 그때 이제 변호사 시험 붙고 옆에 있는 애가 그랬거든요. 걔는 20대였는데 형 뭐 이제 뭐 변호사 회계사의 변호사까지 따고 뭐 형 직장도 있고 하면 뭐 엄청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40대에 느낄 수 있는 그 성취와 20대의 그 성취는 그 희열의 느낌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불안하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첫 번째 경험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과 성취를 조금 즐기시려고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무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게 여유롭지만 치밀하게 치열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 질문 단체 질의응답 받고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끝나고 이쪽으로 이렇게 줄을 쭉 쓰셔서 이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5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저희 30분까지만 단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없으실까요? 우선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여쭙고 싶었던 점은 아무래도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이 로스쿨에 입시를 하실 때 보통의 어떤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따로 앞서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로스쿨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입시 과정은 똑같고 이제 스폰서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휴학의 기회, 휴직의 기회를 주고 이제 연봉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그거 빼고는 뭐 그 거기에 지원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떨어지면은 이제 못 갑니다. 뭐 그랬었습니다. 저는 시립대학교 로스쿨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강의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궁금한 점은 CPA를 이제 학업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학업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학점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어서 학점 거의 그냥 시험만 봤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강의 듣고. 그랬던 것 같고 이제 휴학은 한 학기만 했었고 나머지는 학기 다니면서 병행하는데 전부 다 이제 회계학 관련된 과목으로 이제 다 듣고 이미 다 공부가 돼 있는 과목이니까 시험은 이제 못 칠 수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게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의 결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정진초 같은데 한 학기 정도 있었고 네, 그 정도였던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물론 학점이 좋으셨겠지만 만약에 그럴 때 학점이 안 좋았다면은 나중에 그런 학점이 사회에 나갔을 때 모두 악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죠. 학점은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빴고 3.6이었어요. 3.6, 4.5 만점에 그때 이제 평균이 제 주변에 이제 3.7 정도 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때는 4.0 넘는 애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도 않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 은감원은 그러니까 뭐 케바케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학점 많이 보는 데서는 서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물론 그런 형식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학점 안 좋으면은 회계사 있다고 뭐 붙여주는 시대는 아니니까 정량적으로 요즘 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학점은 뭐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회계사 하면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회계사도 딴다라고 하면 딴다라는 전제하에라고 봤을 때 20대를 뭘로 채울지에서 학점까지 완벽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학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뭔가 다른 걸 할 거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저기 그 검은 옷 입으신 남자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선배님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오셨고 또 로스쿨 재학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애를 함에 있어서나 또는 뭐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런 병행을 하는 것이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있으셨다면 어떤 계기나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고시 공부하면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시간에 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1순위를 시험에 두고 2순위부터는 가정만 두고 3순위 이하는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내가 뭐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헬스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순위 가장 중요한 고시라는 1순위와 그다음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2순위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잠 못 잘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회계사나 변호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쓸데없는데 이제 시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가 효율적으로 못 하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문제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드릴게요. 네, 좋은 강연 해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금감원 재직하시면서 그 MBA와 로스쿨 중에 일말의 고민 없이 로스쿨을 바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택하심에 있어서 원래 로스쿨을 꿈으로 삼으셨던 것도 아니고 취업이셨는데 혹시 그런 점에서 선배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거는 앞서 제가 했던 그런 의사결정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MBA를 가면은 2년간 행복하지만 미래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 없이 예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해봤겠죠. 왜냐하면 MBA를 가서 뭔가 또 좀 그 전략 컨설팅 회사나 이런 쪽 이직에 그래 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했던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가치,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가질 수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연 종료된 이후에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선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배님께서 다양한 커리어를 거쳐서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럼 현재 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뭐 회계사나 창업 변호사 외에 또 미래에 또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고 금감원 다닐 때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심정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 했을 때도 이거 나랑 좀 꼰대 같은데 근데 일을 하면 칭찬받고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싫지는 않는데 근데 뭔가 멋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나이브한 생각보다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거죠. 이제 현실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 뭐 그러면 이제 연봉도 더 많이 올라간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에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커리어적으로도 좀 저는 이제 그 뭐 MBTI가 ESTJ인가 뭐 기업 가형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 사회 초년생일 때는 굉장히 그 만족도가 낮대요. 왜냐면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금은 김현장에서도 좀 결정권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김현장이기 때문에 만족을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어느 직장에서도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뭐 변호사가 지금 뭐 평생 직장도 아니고 꿈꿔왔던 것도 아니라서 지금 만족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어적인 버킷리스트는 한 두세 개가 좀 더 있습니다. 부캐도 있고요. 제가 뭐 몰래 와이프 몰래 하고 있는 뭐 그런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세까지 끊임없이 나의 즐거움과 우리 가족의 행복의 접점을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제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